Running against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puts pressure on me.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I'm not going to feel so good. Maybe I'll have to leave the country. I don't know. He missed enormous opportunities and kept saying things that weren't true. Summer comes, it's all going to go away like a miracle. He's still saying those. If you vote for Biden, it means no kids in school, no graduations, no weddings, no Thanksgiving. He is a puppet. This is not political. It's patriotic. Wearing a mask. Wear one. Period. As long as I am president,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and I say it all the time. Donald Trump just had a super spreader event here again. They're spending more than just coronavirus. He's spreading division and discord. 네, 미국 대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다, 오늘 오후 8시다 투표 시작 시간이 이렇게 좀 기사마다 달라서 헷갈리던데 정확히 몇 시가 맞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정에 3일 자정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많은 혼란이 오는 게 예. 미국 정치 체제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예. 말 그대로 미합중국 연방제이기 때문에 예. 각 주에서 언제부터 투표를 할 건지 개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런 걸 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0시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작이 된 거죠. 오후 예. 2시가 그 시간입니까? 예, 오후 2시에 그렇군요.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시작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벌써 시작이 됐다. 그것도 시작이 된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미국 대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은 아시지만 짧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국 대선은. 예. 한국 대선은 우린 직접 투표죠. 예. 그래서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간접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50개 주에 뭐 완벽하게 인구 비례는 아닌데요. 어쨌든 할당된 선거인단이 있고 예. 1,538명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각 주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한 표라도 더 갖고 가게 되면 예.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예. 이게 승자 독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2000년 이후부터 있었는데요. 전체 투표일에서는 승리하는데 예. 선거인단을 갖고 오는 것에서 상대방 후보보다 적게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선거에서 진 경우가 그러니까요. 2번 있었습니다. 지난번도 그랬죠. 2016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예. 트럼프 후보 간에 해서도 힐러리가 2% 전체로 300만 표를 더 갖고 왔는데 선거인단에서는 숫자를 적어서 졌고요. 2000년에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 예. 그 당시에 공화당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고어 후보가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선거인단 확보에는 져서 예. 결국은 패배한 그런 예. 또 사례가 있었죠. 저게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일까 궁금하기는 한데 뭐 저렇게 제도가 돼 있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저게 또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왜곡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예. 합중국이니까 각 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를 똑같게 인구별로 해갖고 거기에 선거인단을 배정을 해버리면 결국 인구가 많은 주가 전체를 다 통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작은 주에게도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런 일종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지금 최고 관심은 과연 누가 될까 하는 건데 뭐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관건인데요. 이게 또 미국의 그 선거제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우리가 많이 경합주 얘기를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갖고 지금 6개에서 뭐 많게는 12개까지 보는데요. 그 이유가 나머지 주들은 뭐 사실 선거가 하나마나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계속 지지해온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하는 주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가 이미 예측이 되고요. 예. 문제는 말씀드린 경합주는 어떨 때는 민주당, 어떨 때는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선은 그 경합주 선거 결과만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주가 어디일까요? 지금 6개 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북부에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3개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바로 트럼프 당선의 원동력이 됐던 예. 곳이죠. 위스콘신이랑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예. 3개 주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데 예. 또 남부의 선벨트라고 해갖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예. 지금 그 3개 주, 6개 주가 핵심이고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주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2016년에서 원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했던 주들도 있었는데 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저 6개 주를 다 석권하는 바람에 결국 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저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가 저기 6군데를 다 이겨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부 러스트벨트에서는 확실히 바이든 후보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부의 3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쫓아와서 오차 범위에 있고요. 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성을 해야 이기는 거고요. 2016년 대선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후보는 거기서 뺏어오면 이기는 그런 형태이기 예.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예. 그 경우의 수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클린턴 후보가 선거인단 232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직 넘버는 270명, 과반수를 넘으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이랑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38명만 더 갖고 오면 예.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거 외에도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 해갖고 보통 하는 여론조사를 평균 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 약 5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합주를 전체를 놓고 볼 때 바이든 후보가 4% 이상 이기고 있는 주의 선거인단을 다 합치면 64명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역시 좀 유리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려면 말씀드린 밑에 선벨트의 남부 3개 주를 다 이기고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펜실바니아 주까지 이겨야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남부 3개 주들을 다 지더라도 위에 러스트벨트 3개 주를 이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의 수만 보더라도 예.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투표율이 아주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특히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하던데 미국 전체 투표하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6년 기준으로 예. 해갖고 투표한 게 56%인데요. 예. 그게 1억 3,800만 명 정도 1억 됐습니다. 3,800.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1억 2천 명까지도 예. 생각이 되고요. 1억 2천만. 예. 네. 그러면은 본 투표가 아무리 높아도 뭐 5, 6천만 잡고 어찌됐든 사전 투표가 더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 투표에서 자기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면 대선 승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뭐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일단 승복을 안 하고 승리를 선포한다 하는데 그게 예.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끝까지 결과가 나와야 결국은 제도적으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예. 그다음부터의 개표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 개표 과정에서 우편 투표가 많이 있는데 그 우편 투표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투표를 중단시키고 그걸 소송전으로 가지고 갈 좀 그런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편 투표를 왜 부정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가 미국 그 시스템이 그렇게 썩히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는 거랑 또 받은 봉투의 서명과 그 안에 있어 서명이 다 같아야 되고요. 또 우편 투표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또 투표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중복이
아주 드문 경우에 좀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우편 투표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 민주당이 거의 2배 가깝게 우편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부정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야당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거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에 상식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이게 별로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절박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뭔가 좀 이걸 돌파할 방향. 아까 승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미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때부터 승복이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승복을 먼저 해버리면 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승자는 그것을 자기가 승리했다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 알고 같은 경우에도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그것을 결국 승복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미국이 분열될 것 같아서 자기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플로리다에서 537표 차이로 졌습니다. 예, 고호가. 예. 그러니까 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통을 깨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뭐 미국 정치에도 아주 큰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독특한 정치인, 독특한 대통령이에요. 개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개표도 주마다 좀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투표가 끝나야 개표를 하는데 주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7시에 끝나는 주도 있고 9시에 끝나는 주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개표를 하는데 개표가 주마다 어떤 주는 현장 투표, 그 당일날 투표부터 개표를 하고 어떤 데는 우편 투표부터 또 개표를 하고 예. 또 어떤 주는 우편 투표를 3일날 오는 것까지만 하고 근데 22개 주는 그 이후에 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접전이 되면 이 개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에 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언제쯤, 우리 시간으로 언제쯤 개표 결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고 뭐 또 출구조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출구 조사는 지금 이번에 2016년에 워낙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틀렸기 예. 때문에 미국의 주요 방송국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예. 출구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폭스 뉴스는 거기서 빠져 있고 나머지 이제 방송국 세 군데랑 CNN이 같이 갑니다. 폭스뉴스는 너무 친트럼프라서 좀 불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수 이유를 있는 대고 건가요? 어쨌든 거기에 같이 참여를 안 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미국이 원래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 서부. 그럼 원래는 다 서부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동부에 끝나면 지금 발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그냥 제대로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미국에서 저녁 7시 정도에 끝난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경합주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한 사실 3-4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자정이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고 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승복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예.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정쯤에서 예. 자기가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되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한 뭐 12시 오후 한 1시 정도에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그런 그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차가 확 나버리면은 그게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 경합주에서 뭐 이게 접전이 이뤄지고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더 뒤로 미리고 잘못하면은 뭐 며칠이라든지 아니면 몇 주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죠. 내일 저희가 미국 대선 결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뉴스와이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대충 결과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일단 1차적으로 한 1시 정도에 말씀드린 그때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예. 그 시간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뒤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핵심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를 누가 가져가냐가 굉장히 예. 관건인데요. 거기서 접전이 이뤄지면 펜실바니아의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날 이후에도 6일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6일 날 오는 우편 투표까지 받고 또 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시간이 주말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상황은 지금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겠지만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텍사스를 많이 사람들이 예. 다시 주목을 하는데요. 텍사스는 원래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워낙 공화당 후보고 예.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2% 차이로밖에 못 이기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긴 또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고 많은. 38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혹시라도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를 이겨버리면요. 우리가 말씀 나눈 6개의 게임 끝인 거죠. 경합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네. 이제 내일 결과가 매우 주목이 되는데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북핵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뭐 전작권 문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관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대통령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변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난 2차 미국 대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첫 주제가 북한 문제였거든요. 예. 상당 시간을 들이면서 양 후보가 굉장히 각을 세웠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만큼 입장이 매우 다르죠. 바이든 후보는 뭐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예. 3번이나 부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뭔가 그 확실하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보이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실무회담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비핵화의 목표가 정해지고 로드맵까지 되면 필요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게 바이든 후보의 얘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재선이 되면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양쪽의 입장이 지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또 특히 바이든 후보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전략적 인내, 그냥 뭐 개기는 거죠. 그런데 화끈하게 해결하려면 그래도 트럼프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연 진정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예. 관건이고요. 그 밥 우드워드 책에 아주 너무 명확하게 지금 다 밝혀진 게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의미 없는 서류에 그냥 서명하고 승리를 선포해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런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2기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다음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노벨 평화상을 지금 타려고 네.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중동 지역에 또 공을 들이고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자기가 한국 전쟁을 역사적으로 끝낸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의지를 밝힌다면 그냥 과연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의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렇습니다. 예. 77세죠. 예. 아무튼 뭐 이제 뭐 나이는 더 이상 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그래도 고령 대통령이면은 부통령 위치가 좀 더 관심 받지 모으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예. 부통령 러닝메이트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많이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 텀을 안 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그 더불어서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되니까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죠. 지금 카멜라 해리스라는 지금 여성 부통령 후보가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간의 토론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좀 그래도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상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치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미국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분위기가 상하원 의원 선거도 민주당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이 될 거라고. 지난번 중간 선거에도 하원은 결국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2년 텀으로 하니까 이번에도 거의 확실하고요. 문제는 상원인데요. 예. 상원 같은 경우에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근데 상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2년 나눠서 3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3분의 1 대상 중에 다수가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성을 해야 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선 뺏어오면 되는데 예. 지금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만 미국 예측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상원까지 독차지한다고 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정책 펴기가 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뭐 상권 분립이 확실하고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을 했던 것이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